오늘 1번 문제는, 오늘 1번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운데, 요거는 사실 전형적인 PF 평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작년에 냈던 거예요. 작년에 냈던 건데, PF 관련된 내용입니다. PF 관련된. 우리가 PF 평가하면은 요새 어떻죠? 감정평가 업계가 힘들다,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망했어요. 저는 한 10몇 년 때도 망했다고 그랬고, 더 웃긴 건 그때 강의하던 분도 자기가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망했다 했다. 이러면서. 한 20년 이상을 계속 망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생력이 되게 좋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PF가 망했죠. PF 시장이 좀 망했죠. PF 시장이 자금 경색이 되면서 좀 지금 PF 시장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망했을 것 같아? 이자율이 높아져서 그렇지.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현상은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죠.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진짜 고급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평당 한 700 들었다. 그러면 와, 뭐 벽에 자수정 박냐?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원적외선을 뿜어내는 무슨 뭘 만든다. 막 이래가지고 평당 700이다. 그러면 엄청나다. 최고급 아파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넓은 부지인데 30채밖에 안 들어가고, 막 아이유가 뭐 얼마, 뭐 현우진이 뭐 얼마 주고 현질을 했다. 뭐 현질 맞아? 이상한 말 아니지? 뭐 그런 거 했다. 이런 아파트들 보면 걔네들이 한 평당 700, 800, 많이 들면 1000까지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한 평당 계약 단가가 한 900 정도 돼요. 800, 900. 하이엔드가 뭐냐면 더 H, 뭐 아크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한 800, 900.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7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건축하시는 그 건축 시공사하고 계약했을 때 한 800 정도, 700 정도 된다는 얘기는 지방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당 700이라면 위에 지어진 건물이 평당 700 이상에 팔려야 돼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원가가 700이 들어가면 위에 올라가는 아파트들은 얼마에 팔려야 돼요? 평당 700 이상이 팔려야지 어쨌든 간에 등가 교환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이게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뭐 신용도 때문에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두 가지 요인이 좀 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 경제 성장까지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 부동산에 대한 소비 심리는 어떨 때 좀 좋아요? 경기가 좀 좋고, 내가 좀 은행에서 돈 좀 땡겼을 때 부담도 좀 덜하고 수익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는 순간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대기를 타는 거죠. 대기를 타놓고 좀 다들 뭐 여러분들은 막 와, 우리 망했어. 난 망하는 시험에 더 좋아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웨이브를 탑니다. 항상 웨이브를 타고 웨이브를 타니까 지금은 웨이브의 저점에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 변동 배웠잖아. 그건 보면서 왜 우리 경기는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업계 망했어 이러고 다니냐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더 회복은 되겠죠. 근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PF 대출할 때 우리나라에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토지를 일단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를 막 여러 가지 필지들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맨날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 매입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이게 대규모인 경우에는 어떤 태클을 타죠?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생짜로 집안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팔라고 매입 의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뺏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씩 사는 게 뭐예요? 지역주택사업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 해가지고, 지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 걔네, 매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시행자가 그냥 토지를 한 채씩 사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한테 힘을 빌려서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우리가 흔히 보상 태클을 탄다고 그러는데, 보상하는 방법, 실제 매입하는 방법. 또 하나는 내 재산을 맡겨가지고 관리 처분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정비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사업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그냥 이 PF 방식은 전형적인 사업자가 이 필지 하나씩을 매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업자가 필지 하나씩 매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적의 논리들이 생기죠. 이게 평당 한 10만 원짜리들이 갑자기 평당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슨 분석을 하냐? NPV 분석을 하고서 와요. 그래서 야, 너 이익 좀 나쁜데? 나한테 좀 줘. 나한테 좀 비싸게 팔아. 내가 비싸게 한 30만 원 정도 해주면 사줄게. 약간 이러면서 알박기를 많이 하시죠. 네. 매입할 때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알박기가 좀 많아요. 보상은 알박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래요? 보상은? 수용 재결하고 막 그냥 법 절차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고서 대집행 해버리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가? 이건 대집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가죠. 어쨌든 간에 이 PF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토지를 구입하면서 계속 뭐만 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되면 계약금만 치는 거예요. 계약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코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약금 쭉쭉 치고 중도금 잔금 될 때 어떻게 하죠? 브릿지 대출이라고 해요. 브릿지. 다리 대출? 뭐 해가지고 중간에 브릿지 대출합니다. 브릿지 대출. 첫 번째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입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입 금액 충당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브릿지 대출을 같이 받습니다. 그럼 이때는 개별 필지별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필지가 여러 개 있으면 개별 필지별로 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부분 다 증분이 많이 붙겠죠. 이 사람들 알박기를 하니까 너 무슨 사업 하려고 그래? 아파트 짓는 데더라. 그러면 평당 10만 원짜리가 평당 30만 원짜리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잔금 대출을 받습니다. 토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잔금 대출까지 받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요 테크를 타서 뭘 완료하는 거예요?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거예요. 토지 매입을 완료하다 보니까 요때는 평가가 개별 평가의 수요가 있습니다. 개별 평가를 해서 담보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담보 대출 금액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 친 다음에 이거를 내 걸로 다 만드는 거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는 거죠? 건축 심의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득하는 거죠. 건축 허가를 득하고, 건축 허가를 득했다라고 하는 거는 통상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인정 등을 받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든가. 큰 사업일 경우에는, 작은 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고 큰 사업은 그냥 사업 인정 등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크게 평가 입장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얘는 담보하고 1번 평가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이 허가를 받은 상태대로 거래가 되는 관행들이 형성됐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뭘로 봐요? 1단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1단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1단지로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상. 요거하고 좀 비교해야 될 게,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착공계가 있어야 돼요. 착공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1단지로 볼 수 있어요. 얘는 단순히 허가나 사업 인정을 가졌다고 해서 1단지로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담보나 일반 평가는 1단지의 판단 기준이 허가를 받았고, 그게 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게 그냥 이대로 그냥 허가를 붙여서 통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1단지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1단지 기준 평가를 담보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의뢰가 될 수 있어요. 왜 의뢰가 되냐면 얘는 뭐가 필요하니까, 건축비 충당하고 플러스, 사실은 건축비 충당 목적으로 1단지 때 담보평가를 받긴 해요.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근데 그 목적도 있지만 다른 부지를 또 살려고. 사실 꼼수는 다른 부지를 구입 목적, 다른 부지에 계약금을 치려고 이때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들 보면 매입 금액, 토지 매입하죠? 시행하시는 분들이 토지 매입할 때 계약금이 없잖아요. 계약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른 필지 가지고서 거기서 담보대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계약금 치고 이제 중도금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일자 되면 요 토지 가지고서 잔금 대출 받고, 그죠? 잔금 대출 받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받는데 비용들이 좀 있으니까 요 잔금 대출 받은 거에서 허가 받는 비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몇천만 원 몇 억 들거든요. 큰 부지가 몇 억까지 드니까 요 허가 비용들도 요 대출 금액에서 좀 충당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하려니까 뭐가 없어요. 건축 허가까지 받아놨지만 허가 받았는데 뭐가 없어. 쩐이 없잖아. 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 자체를 가지고서 또 대출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아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물건이 준공을 상정해서 실제 건물 짓는 전체 비용을 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체가 뭐죠? 여기서 이런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니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 대출해줘 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갖고 대출해줘 해서 또 대출 또 받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통상 얘는 보면 물건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지어질 물건을 상정해가지고 대출 캐시플로우를 땡겨와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주로 보면 우리 평가 영역에서 보면 얘는 컨설팅의 구조가 많고요. 컨설팅, 평가 조언의 가능성이 많고, 요때는 담보평가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도 담보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은 어때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초기 자금 가지고서 매입 금액도 딴 빚 가지고서 이 매입 금액 일부 자기 에쿼티 가지고서 매입 계약금 치고, 중도금 잔금은 이 토지 기반으로 해서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허가 비용도 요거 기준 해가지고 허가 받고, 허가 받은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니까 공사하려고 일부 담보 대출 또 받고, 1단지 기준 담보 대출 또 받고, 그 다음에 이 PF 자기의 캐시플로우 가지고 담보 대출 또 받고, 자기 돈은 정말 개뿔 안 들고서 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사업이죠. 그러다가 한 군데서 갑자기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면서 갑자기 부도가 났다. 얼마 전에 L모 그룹이 부도 직전이었다. 유동화 경색과 와서 부도 직전이었다. 라고 그 찌라시에 떴었어요. 찌라시에 떴었는데 저는 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찌라시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그니에 갑자기 내놨죠. 팔겠다. 진짜 돈이 모자른가 보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끊기면 돈이 갑자기 다 막혀버리니까 내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딱 막혔어요. 자금이 딱 경색이 딱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자금을 끌어올 데가 없어졌다.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에서 처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요거를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얘는 안 물어봤어요. 얘는 컨설팅 부분이니까 물어보진 않고, 요거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매까지 가는 걸 물어봤고, 공매 가서는 뭐죠? 공매 가서는, 얘는 건축 중인 건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주상용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주상용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업무용이 지금 현재 체류용으로 침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얘를 샀을 때, 공매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1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조언까지 해주라는 게 물음 3번이었어요. 물음 3번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문제 구조가 이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할 때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담보대출에 대해서 개별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별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이때는 공시지가기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 두 가지만 썼죠.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썼는데,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도로조건에 따라서 중로 한 면과 소로 한 면 두 개, B와 C 골라서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는 1번만 선정해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돼요. 2번은 왜 안 돼요? 2번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부는 조금 있었을 거예요. 증부는 있었으니까 2번은 딴 데서 쓰셔야죠. 2번 딴 데서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별평가 해가지고 물음 1번에서는 좀 간단하게 문제 풀어내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통상 이럴 때 건물을 내가 쓸 게 아니잖아요. 구옥들 내가 할 때 보면 구옥들이 다 있잖아요.
구건물들, 옛날 건물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철거를 전제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통상. 평가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가지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철거를 전제해가지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평가 조건이 아닙니다. 평가 조건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 2가 여기죠. 무릎 2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현재 1단지 상황이었다. 1단지 상황이니까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개발법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선정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거래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선정해줘야? 허가를 받은 상태의 사례 2번을 기준으로 선정해주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 보면 개발법의 논리가 분양을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데 저번 주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임대를 전제했다는 게 아니라 걔는 토지 가격만 산정해야 되다 보니까 토지 잔여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공된 물품, 건물 자체를 임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걔는 앞으로 임대를 했을 때 토지의 가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게 저번 주에 2번 문제였고요. 얘는 아예 뭐예요? 분양이죠. 분양, 그러니까 한 개씩 팔아나겠다. 그 아파트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한 개씩 계속 팔아나겠다 하는 그 분양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 좀 딱딱 떨어지고 좀 편한 건 뭐예요? 분양해주는 게 편해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임대하는 건 짜증나요. 임대하는 건 뭘 찾아야 돼요? 순수익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선 다양한 버레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저번처럼 토지 잔여법을 줄 수도 있고 일체 비교를 줄 수도 있고 대상 순수익은 주고 대상 총수익은 주고 필요재 경비는 다른 데서 땡겨올 수 있게끔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버레이션이 많아서 임대도 웬만하면 안 하는 임대 문제가 나오면 좀 짜증나니까 아마 문제 풀기 딱딱 좋은 거는 분양하는 게 딱딱 좋습니다. 딱딱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무릎 위에서는 이제 분양하는 쪽으로 줬고 분양 스케줄을 빡세게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됐을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진 않았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구조는 요랬다. 그래서 무릎 1번, 2번, 3번의 구조들을 조금 살펴봤고요.